사인해요. 미란이 임신했어. 오늘 안에 끝냅시다. 남편은 봉투를 식탁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식당 홀 한복판에 이혼 서류가 날아들었죠. 홀에 남아있던 직원들은 입이 떡하고 벌어졌죠. 옳게 그냥 깔끔하게 끝내. 애엄마가 언제까지 이 꼴이야. 빨리 처리하고 나가자. 신우이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손님이 없던 게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은이가 눈을 뜨면 안 된다고, 아이 앞에서만큼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무력하게 서명을 했습니다. 화가 나고 절망적이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도 생각했습니다. 5년을 이 식당에 바쳤는데 이혼 서류 한 장이 그 모든 시간을 지워버렸습니다. 짐을 싸서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말 한마디 못하시는 시어머니께서 떨리는 두 손으로 제 손바닥에 쥐어주신 낡은 수첩 한 권이 머지않아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은재라고 합니다. 33살, 지금은 서울 어느 골목에서 로스팅 디저트 카페 따스한 햇살을 운영하고 있어요. 봄 햇살이 창문 너머로 비스듬히 들어올 때면 저는 잠깐씩 커피잔을 내려놓고 지난 1년을 떠올리곤 합니다. 손님이 뜸한 오후 1시쯤 커피가 추출되는 소리만 낮게 흐르는 그 시간이면요. 그 1년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공간도 지금의 저도 없었을 테니까요. 어떻게 무너졌고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가장 길었던 그 1년의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려 합니다. 2024년 여름, 제 삶이 바닥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던 그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도심 번화가 골목에 자리 잡은 시댁식당, 차간에 감자탕은 3층짜리 상가, 주택의 1층 전체를 쓰는 꽤 큰 가게였어요. 테이블이 25개에 주방 인원과 홀 직원까지 합하면 5이 넘었습니다. 대학가와 오피스 빌딩이 섞인 동네라 점심엔 직장인들이 줄을 서고 저녁엔 가족 손님들로 북적이곤 했죠. 창가 쭉 자리는 예약을 안 하면 자리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 식당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시어머니 박옥래 여사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진단명은 좌측 뇌경색이었고 실어증과 반신마비가 함께 왔습니다. 전날까지 주방에서 감자탕 뚝배기를 올리시던 분이 다음날 아침 쓰러진 채 발견됐거든요. 병원 응급 처치 후 상태가 안정됐지만 말씀을 되찾을 가능성은 낮다고 했어요. 손도 반쪽밖에 쓰지 못하시니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습니다. 식당 운영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남편 성우는 주방 일이 체질에 안 맞는다며 사업 아이디어만 내놓고 실제로는 손을 놓았습니다. 홀의 얼굴을 비추는 날보다 안 비추는 날이 더 많았고 저녁마다 어딜 다니는지 연락이 끊기는 일이 잦았어요. 저는 원래 중소기업 격리팀에서 5년을 일했으니 숫자는 다룰 줄 알았고 회계나 재고 파악은 충분히 도울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냥 도움이 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처음 2달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메모지와 계산기로만 돌아가던 회계를 전산화했고 납품업체 3곳을 비교해서 식재료비를 22% 낮췄으며 배달 플랫폼에 처음으로 등록해서 주문 채널을 넓혔습니다. 홀과 주방 동선도 조금씩 손봤고 직원마다 달라서 들쭉날쭉하던 레시피도 주방장 박 아주머니와 밤마다 앉아 표준화했어요. 함께 앉아서 냄비 앞에 구부리고 간을 맞춰가면서 이게 맞다 이게 더 낫다 의견을 나누던 그 밤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박 아주머니가 사모님 이 집에 원래 계셨던 분 같다고 하셨을 때 저는 그게 칭찬인 줄 알고 기뻤어요. 1년 후 매출이 1.8배가 됐고 2년이 지나니 동네에서 줄 서는 집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으며 3년이 지나자 지역 맛집 블로그에 이름이 오르내렸어요. 5년이 됐을 때는 배달 앱에서 지역 카테고리 1위를 찍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결과가 자랑스럽다기보다는 의무감으로 받아들였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을 한 거라고요. 하은이가 3살이 됐을 때부터는 아이를 업고 팔을 다듬었어요. 아이가 등에서 잠들면 제 손은 쉬지 않고 다음날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4살 때는 주방 근처에 작은 의자를 갖다 놓고 아이가 거기 앉아 색칠 공부를 하는 옆에서 일했어요. 5살이 됐을 때는 매일 아침 어린이집 버스를 태우고 달려와서 점심 장사를 준비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족이니까요. 어머님과의 시간은 그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따뜻한 부분이었습니다. 아침에 약을 챙겨드리고,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식사를 도와드리고, 리모컨을 눌러드리고, 창밖에 어떤 날씨인지, 하은이가 오늘 뭘 했는지를 이야기로 들려드렸어요. 말씀을 못하셔도 눈으로 다 전하셨습니다. 잘했어. 고마워. 괜찮아. 그 눈빛이 진심인 걸 알았거든요. 밥 먹다가 하은이가 웃긴 짓을 하면 어머님이 눈가를 접으시며 흐뭇해하셨는데 그 표정이 좋아서 일부러 아이를 데려오기도 했어요. 저는 그분을 그래서 좋아했습니다. 시어머니여서가 아니라 그냥 그분 자체가 따뜻하신 분이라서요. 성우가 그 성과를 당연하게 여겼어요. 선희 씨는 어머니가 원래 음식 솜씨가 좋으신 집이라서라고 했고요. 저는 그 말에 쓸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의무감으로 받아들였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을 한 거라고요. 성우가 얼마나 많은 빚을 키우고 있었는지, 그 돈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저는 그날 저녁까지 전혀 몰랐어요. 주식 리딩방에서 투자금을 날리고 손실을 감추기 위해 사채를 끌어다 메꾸고 있었다는 것도요. 서미란이라는 여자와 1년 넘게 만나고 있었다는 것도 그날 저녁 처음 알았습니다. 카운터 뒤 의자에 앉아 다음날 발주 목록을 작성하고 있을 때였어요. 마감을 앞두고 2테이블만 남아 있었고 정씨 아주머니가 주방에서 마감 설거지 소리를 내고 있었으며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홀테이블을 닦는 중이었어요. 그야말로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오늘 감자 납품이 내일보다 이틀 앞당겨지면 냉장 공간이 부족할 것 같다는 메모를 적고 있었어요. 그때 성호가 불쑥 들어왔어요. 낮에는 코빼기도 안 비추다가 저녁 늦게 나타나는 그의 패턴이 있었는데 그날은 표정이 달랐습니다. 뭔가를 이미 결심하고 온 사람 특유의 딱딱하고 팽팽한 긴장감이 그의 얼굴 전체에서 느껴졌어요. 성우는 홀 한복판을 가로질러 카운터 바로 앞에 서더니 주머니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 제 앞 테이블 위에 냅다 던졌습니다. 이혼하자. 서미란 임신했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펜을 쥔 채로 그대로 멈췄어요. 서미란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봤는데 이혼과 임신이라는 두 단어가 한 문장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게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주방에서 나오던 정씨 아주머니가 발걸음을 멈추고 행주를 손에 쥔 채 서 있었고 아르바이트 학생은 걸레를 든 채 굳어버렸어요. 남은 손님 한 테이블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우리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신우이가 나타났어요. 언제부터 가게 안에 있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데 이미 팔짱을 끼고 카운터 옆에 서 있었습니다. 옳게, 오래 생각할 거 없잖아. 이미 다 정해진 거야. 오빠가 서류 가져왔으니까 읽어봐. 저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5년이 담긴 이 공간, 제 손으로 만든 메뉴판, 직접 붙인 영업시간표, 새벽에 혼자 짜낸 레시피들이 다 보이는 데서 저는 그냥 작아져 버렸어요. 선희 씨는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하면 된다며 말을 이었어요. 5년 동안 식당에서 일한 것도 가족으로서 당연한 것이고 어머님 병간호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는 거야, 은재야. 이 식당이 내 거야? 건물이 내 거야? 그 말이 가슴을 베고 지나갔습니다. 직원들이 눈을 피했어요. 남은 손님도 계산을 하고 자리를 떴고 정씨 아주머니도 주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많은 시선 속에서 그리고 그 시선들이 사라진 뒤에도 저는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한 채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성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뒤돌아서서 계단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선희 씨는 이혼 조건이 적힌 종이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위자료 없음, 양육비 추후 협의, 재산 분할 해당 없음. 그 세 줄이 5회를 모두 정리해버렸어요. 선희 씨는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바라봤습니다. 네가 알아서 서명하겠지. 라는 눈빛으로요. 저는 천천히 돌아서서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그날따라 유독 길게 느껴졌어요. 1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 하나하나가 무거웠습니다. 어머님 방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는데 어머님은 이미 휠체어를 돌려 문 쪽을 향하고 계셨고 얼굴에는 눈물이 마른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뇌졸중 이후로 말씀도 못하시고 반신마비까지 오셔서 혼자서는 거의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모든 걸 아시는 눈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바닥에 댔습니다. 가족이 되어서도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주신 유일한 분 앞에서 큰절을 올렸는데
이제 이 집을 떠난다는 생각이 너무나 서웠습니다. 3년 가까이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약을 챙겨드리고 밥을 드리고 이모컨을 눌러드리고 창밖 이야기를 들려드렸던 모든 시간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더 잘 모시지 못해서요. 꼭 건강히 계세요. 어머님은 떨리는 손으로 제 머리를 쓸어주셨습니다. 가느다란 손가락이 제 머리 위에 잠깐 얹혔다가 이불 아래로 손을 넣으셔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내 쥐어주셨어요. 누렇게 변색된 작은 수첩이었어요. 표지의 글씨도 희미하고 모서리가 뭉개진 그런 수첩이었고 함께 두꺼운 서류 봉투도 하나 같이 내어주셨습니다. 어머님은 두 손으로 그것들을 제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꼭 감싸 주셨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잘 갖고 있을게요, 어머님. 어머님이 제 손을 세게 쥐셨어요. 또 한 번, 꼭. 안방에서 하은이를 안아 올렸을 때 아이는 자다 깬 얼굴로 엄마, 우리 어디 가? 하고 작게 물었어요. 외할머니 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엄마 어깨에 얼굴을 파묻었어요. 그 작고 따뜻한 무게가 그날 저녁 제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하은이 물건, 세면도구. 검은 캐리어 하나와 아이 백팩 하나로 5년이 정리됐습니다. 어머님이 주신 수첩과 봉투는 가방 제일 아래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다가 성호방에서 낮고 다정한 전화 소리가 새어나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층 식당 불을 끄니 5년 동안 제가 손봐온 그 공간이 낡은 상가 건물처럼 보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데 뒤에서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성호도 선희 씨도 나오지 않았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만 조용하고 담담하게 들렸습니다. 그게 5년의 마지막이었어요. 하은이 손을 잡고 7월의 뜨거운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아이는 금방 졸기 시작했고 저는 그 손을 꼭 쥔 채 한 발씩 내딛었어요. 택시를 잡아야 했는데 한동안은 그냥 걸었어요. 멈춰 서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여름 밤 공기는 여전히 뜨거웠고 오가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지나쳤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사이에 서서 방향을 잃은 것처럼 서 있었어요. 가방 속 수첩의 무게가 유독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다는 걸 저는 그로부터 몇 주 뒤에야 알게 됩니다. 친정 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는 서울 외곽 1980년대에 지어진 복도식 아파트였어요. 건물 외벽에 페인트 칠이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엘리베이터 안은 늘 쾌쾌한 냄새가 났습니다. 층마다 복도에 신발들이 나와 있고 이웃집 냄새와 소리가 살짝씩 섞이는 그런 건물이에요. 어릴 때 살던 그냥 집이었는데 이혼하고 들어서는 날은 유독 그 복도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복도 끝에서 끝까지가 그렇게 멀었던 적이 없었어요. 밤 11시가 넘어 도착했어요. 아버지 유정식 씨는 현관 앞에 서 계셨고 어머니 광명자 씨는 안쪽에서 눈이 벌개진 채로 나오셨어요. 두 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무거운 캐리어를 받아 드셨고 어머니가 하은이를 안아 올렸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위로였어요. 거실 한쪽에 이불을 깔아주시는 어머니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참았던 울음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소리 없이 바닥을 보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다가와 등을 두드려 주셨는데 그 손이 너무 따뜻해서 더 서러웠어요. 이 나이에 다시 이 손을 받는 게, 이 집으로 돌아오는 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어릴 때 무릎 긁혀서 울 때 두드려 주시던 그 손이 33세 저한테 또 와닿는 게 인생이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자. 얘기는 내일 해. 아버지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그 한마디에 오늘 밤만큼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 같은 게 담겨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은이는 외할머니 이불 속으로 쑥 들어가더니 금세 잠이 들었어요. 저는 그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내일부터 마주하게 될 세상을 생각하니 가슴이 꽉 조여왔어요. 아빠가 없는 세상에서 이 아이가 어떤 질문을 하게 될지. 괜찮아. 괜찮을 거야. 그렇게 속으로 반복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주신 수첩과 봉투는 베개 아래 놓아뒀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먼저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머니 반찬 가게에서 가져온 나물 반찬 두어 가지와 된장국이었는데 그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 순간 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냄새가 집이었는데 이 나이에 다시 이 밥상 앞에 앉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된장국 한 숟가락을 떴다가 그냥 내려놓았어요.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위자료는, 양육비는 없어요. 추후 협의래요. 아버지가 잠깐 침묵하셨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어머니가 국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입술을 꽁 다물었어요. 추후 협의라는 게 결국 안 주겠다는 거야. 변호사 써야 해. 아버지, 변호사 비용이, 그건 걱정하지 마. 우리 적금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저는 그 눈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분이 그 아파트에서 평생 아끼고 아꼈는 걸 알기 때문에, 저를 위해 쓰기 위해 만든 돈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요. 아버지 퇴직금, 어머니 반찬가게 수입, 그걸 한 푼 한 푼 모은 게 그 적금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딸한테 미안하다는 말 들을 일 없어. 먹어.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밥을 드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어머니 반찬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이른 아침부터 가게 문을 열고 재료 손질하고 포장하고 배달 나가는 걸 도왔습니다. 하은이는 아침 일찍 어린이집 버스를 태웠고 어머니와 저는 나란히 앞치마를 두르고 일했어요. 말이 없어도 서로의 속을 아는 사이라 굳이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어머니가 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괜찮아, 딸아. 그 말 한마디가 그 시절 저한테는 하루치 힘이 됐습니다. 시댁에서 5년 동안 식당 운영을 했다는 게 반찬 가게 일을 할 때 도움이 됐어요. 재료 손질 속도도 포장하는 방법도 상하기 쉬운 순서대로 냉장 배치를 바꾸는 것도 자연스럽게 됐거든요. 어머니가 어쩜 이렇게 손이 빠르니라고 하셨을 때 웃음이 나기도 했어요. 5년 동안 연습을 했죠, 어머니. 라고 대답했더니 어머니가 잠깐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그래도 하루에 버는 돈이 너무 적었어요. 반찬 가게 수입 전부를 모아도 방세의 생활비에 식비까지 더하면 빠듯했고 하은이 어린이집 비용까지 더하면 적자였습니다. 저는 저녁엔 인근 식당에 아르바이트를 알아봤어요. 시댁 식당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동네 삼겹살집 서빙을 하게 됐다는 게 스스로도 어이없기는 했는데 그럴 감정 여유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냥 다음 달 어린이집 비용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에 계산을 했어요. 반찬 가게 수입 얼마, 아르바이트 수입 얼마, 지출 얼마. 숫자가 맞지 않았어요. 항상 조금 빠듯하거나 모자랐습니다. 변호사 선임도 해야 하고 하은이 치과 검진도 미뤄왔고 겨울이 오면 아이 외투도 사야 하는데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그러다 지쳐서 잠드는 게 그 시절 밤이었습니다. 한편 시댁에서는 빠르게 판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친정 어머니가 동네 미용실에서 들어온 이야기였어요. 미란이 식당에 나타나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들르는 척하더니 며칠 뒤엔 카운터에 앉아서 손님을 맞이하더랍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발주 목록에서 숫자를 들여다보더라는 거였어요. 정씨 아주머니가 어머니 반찬 가게에 반찬 사러 왔다가 몰래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사모님, 저 그 가게 못 다니겠어요. 저 여자가 주방장 박 아주머니한테 반말 쓰는 거 봤어요. 어머님은 골방으로 밀려나셨고요. 골방. 그 단어가 가슴에 걸렸습니다. 방 여사 방은 2층 제일 안쪽 따뜻한 자리였는데 3층 창문 없는 방으로 옮겨주셨다는 말이었어요. 전화라도 드리고 싶었지만 어머님은 핸드폰을 사용하실 수 없는 분이라 방법이 없었습니다. 연락할 방법이 아예 없다는 게 제가 나온 게 어머님을 버리고 온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어머님이 그 방에서 어떻게 계실지, 밥은 제대로 드시는지, 약은 챙기는 사람이 있는지 그 생각이 잠을 못 자게 만들었습니다. 선희 씨는 제가 만들어 놓은 거래처 장부를 차지했다고도 들었습니다. 납품업체 담당자들한테 직접 연락해서 기존 단가보다 올려서 계약을 다시 맺었다고요. 5년 동안 제가 공들여 협의한 가격들이 한 주 만에 다 흐트러진 거였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화가 났습니다. 억울한 것과 슬픈 것이 섞인 감정이 아니라 순수하게 화가 났어요. 그 사람들이 뭘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면서 가져가고 있다는 게요. 그 무렵 하은이가 반복해서 열이 났어요. 처음엔 어린이집에서 온마음 감기려니 했습니다. 해열제 먹이고 하루 쉬면 나아지려니 했어요. 그런데 열이 사흘이 지나도 완전히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후만 되면 다시 올랐습니다. 아이가 다리가 아프다는 말을 했어요. 엄마, 다리가 아파. 하은이가 자다가 깨서 한 말이에요. 저는 살짝 주무르면서 다시 재웠습니다. 안 부딪혔는데 왜 다리가 아프지? 그 의문이 그냥 지나갔어요.
팔에 멍도 조금씩 생겼고요. 부딪힌 것도 아닌데 허벅지와 팔에 멍이 조금씩 생기더니 점점 늘었어요. 어머니도 슬쩍 하은이 팔을 보셨다가 요즘 애가 왜 이렇게 창백하니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사 스트레스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눈앞에 하루하루가 급했어요. 생각할 여유 자체가 없었거든요. 아이한테 미안하다는 마음과 지금 내가 어떻게 버텨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뒤섞여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아버지 말씀, 어린이집 비용이 며칠 뒤에 빠져나간다는 것, 어머님이 골방에 계신다는 것, 그것들이 전부 머릿속에서 같이 돌았어요. 멍이 없어지지 않고 열이 일주일 이상 이어지던 날 아침, 하은이가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코피를 흘렸어요. 멈추지 않는 코피였습니다. 화장지로 막았는데 10분이 지나도 멈추지 않았어요. 15분, 20분. 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그 순간 어머니를 불렀고 어머니가 아이를 안았어요. 그제야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가면서 저는 처음으로 그 수첩 생각이 났어요. 어머님이 왜 주셨을까? 그 의문이 처음으로 다른 맥락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은이가 아프고 내가 아무것도 없고 그 상황에서 어머님이 주신 것에 무게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수첩을 다시 꺼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응급실은 하얗고 시끄러웠어요. 코피를 흘리는 채로 데려간 하은이를 받아 아는 간호사 두 분이 달려나왔고 저는 접수대 앞에 서서 아이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하는데 목소리가 자꾸 떨렸습니다. 5살짜리 아이를 응급실에 데리고 온 엄마가 혼자였고 내일 당장 어린이집 비용이 어떻게 되나를 걱정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이런 날이 올 것 같았지만 이런 날이 진짜로 오면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는 몰랐어요. 코피는 30분 만에 겨우 멈췄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하은이 상태를 보시더니 곧바로 혈액 검사를 지시하셨어요. 멍이 여러 곳에 있고 열이 오래 이어졌다는 병력을 듣자마자 표정이 바뀌셨어요. 짧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말의 의미를 저는 그 순간엔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냥 빨리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것만 생각했어요. 괜찮을 거야. 그냥 빈혈이거나 피로겠지. 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1시간 반이 그 어느 시간보다 길었습니다. 저는 하은이 병상 옆 의자에 앉아서 아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하은이는 링거 바늘이 무섭다며 징얼거리다가 어느 순간 잠들었고 저는 그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아무것도 아니어야 한다고 그냥 감기 비슷한 거여야 한다고 속으로 반복했어요.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힘든 게 내가 이혼하면서 이 아이한테 스트레스를 줬기 때문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요. 내 탓이면 어떡하지? 내 탓이면... 결과가 나왔을 때 담당 선생님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나오실 수 있을까요? 복도 끝 상담실이라는 작은 방에 들어갔어요. 선생님이 검사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백혈구 수치, 아세포 비율이라는 단어들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귀에 들어오다가 들어오지 않았다가를 반복했어요.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진을 위해서 골수 조직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지금 바로 입원하셔야 합니다. 이식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공여자 확인도 함께 들어가야 하고요. 치료 과정이 길고 비용도 상당합니다. 당장 큰돈이 필요하실 거예요.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 5살짜리 아이에게 그 단어가 붙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그 순간엔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예상 비용 안내지를 내미셨어요. 저는 그 종이를 손에 들었습니다. 숫자들이 보였어요. 3억이라는 숫자가 앞에 3이 있었고 뒤에 0이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3억. 반찬 가게에서 하루 종일 일해도 몇만 원이 남는 사람에게 3억은 다른 세상 숫자였어요. 복도 끝에 서서 한참 그 숫자를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끼면서 벽에 등을 기댔어요.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었습니다. 다시 들이쉬었어요. 그냥 숨만 쉬고 있었어요. 이 숫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머릿속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호에게요. 3번 만에 받았어요. 왜? 한마디였습니다. 왜? 인사도 없이요. 성호 씨, 하은이 오늘 응급실 왔어요. 백혈병 가능성이 있대요. 입원해야 하고 치료비가 3억이래요. 당신 딸이에요. 잠깐 침묵이 있었어요. 전 그 침묵에서 뭔가 달라지길 바랐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라면 백혈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래도 뭔가 반응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잠깐의 침묵에서 저는 그 사람이 지금 놀라고 있는 거라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 침묵이 몇 초였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혼했으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아직 이혼 서류 안 냈어요. 그리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은이 아버지잖아요. 변호사 통해서 얘기해. 나한테 직접 연락하지 마. 전화가 끊겼어요. 30초도 안 됐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화면이 꺼진 핸드폰. 30초.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남자와 5년을 살았고 하은이를 함께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을 말했더니 30초였어요. 가슴속에서 뭔가가 싸늘하게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있는데 선희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병원 문제로 시댁에 연락을 하셨던 모양이었습니다. 야, 은재야. 지금 하은이 백혈병이라고 오빠한테 돈 달라는 거야? 저는 잠깐 말을 골랐습니다. 형님, 하은이 아버지한테 말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치료비가 3억이에요. 당연해. 이혼하고 나서 애 아픈 게 무슨 성우 오빠 책임이야. 그리고 솔직히 말하는 거야, 은재야. 우리 집 돈 탐내서 하은이 아픈 척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을 잊어서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무슨 말을 해도 닿지 않는다는 것을 그 순간 분명하게 알았거든요. 저는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가 받자마자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은이 백혈병 가능성이 있다는 말에 어머니 쪽에서도 한동안 아무 소리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갈게, 지금 갈게라는 말이 들렸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확진이 나왔어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었습니다. 소아급성 백혈병 중에 비교적 치료율이 높은 편이라고 했지만 그 말이 지금 당장의 공포를 줄여주지는 않았어요. 골수 이식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공여자 확인도 함께 들어가야 하고 항암 치료가 2년 가까이 이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치료 과정마다 무균실 입원이 반복되고 심각한 감염 위험이 있으므로 환경 관리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날 밤 입원한 하은이 옆에 앉아 가방을 뒤졌어요. 어머님이 주신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혼 이후로 처음 제대로 들여다보는 거였어요. 낡은 표지를 열자 작고 촘촘한 글씨들이 빽빽했습니다. 오래된 종목명들, 숫자들,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 변호사 사무실 연락처. 종목들은 20년 전 이름들이었어요. 수첩 맨 뒷장에 볼펜으로 또렷하게 적힌 6자리 숫자가 있었어요. 날짜처럼 보이는 숫자였어요. 2019년 3월 12일, 19만 1312점. 하은이 생일이었습니다. 2019년 3월 12일. 저는 수첩을 덮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 순간엔 몰랐습니다. 그냥 어머님이 손녀 생일을 적어두신 거려니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돌아가시지도 않으셨는데 왜 굳이 며느리에게 이걸 건네셨을까? 그 의문이 머릿속에서 자꾸 걸렸습니다. 3억, 원. 어디서 마련하지? 그 생각이 또 밀려왔어요. 부모님 적금을 해약하고 보험을 깨도 1억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어디서? 저는 수첩을 다시 꺼냈어요. 담당자 이름을 살펴봤습니다. 증권사 PB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어요. 회사 이름과 전화번호. 이 수첩이 그냥 기념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며느리에게 이걸 왜 건네셨는지를 생각하면 다른 가능성이 있었어요. 골방으로 밀려나셨다는 말, 성우와 선희 씨가 어머님 재산을 노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어머님이 미리 손을 써두셨을 수도 있다는 게, 그 상상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새벽 2시에 혼자 그 생각을 하면서 내일 아침 그 번호로 전화해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실라치였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증권사에 전화를 건 게 다음날 오전이었어요. 수첩에 적힌 이름은 이상원 PB였고 전화번호 옆에 담당 변경 시 권태겸 변호사 031XXXXXXX라고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일단 PB 번호로 먼저 걸었어요. 이상원 PB는 전화를 받자마자 제 이름을 듣고 한 박자 멈췄습니다. 한은재 고객님 되시나요? 저는 차성우 어머니, 박옥래 여사 며느리인데요. 어머니가 이 번호를 제게 주셨어요. 또 잠깐의 침묵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상원 PB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저희 지점으로 직접 방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확인해 드릴 사항이 있는데 전화로는 어렵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입원한 하은이 옆에 친정어머니를 부탁하고 증권사로 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내내 뭔가 기대를 하지 말자고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뭔가를 남겨두셨다 해도 식당을 운영하시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분이 큰 자산을 갖고 계실 리는 없다고요. 그냥 오래된 적금이나 소액 주식 정도겠지 하고 마음을 낮췄어요. 3억에 가까운 돈이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뭔가 있을 수는 있겠다. 100만 원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정도였어요. 서울 강남에 있는 대형 증권사 본점이었어요.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달랐어요. 1층 로비가 넓었고 VIP라는 글씨가 붙은 안쪽 공간으로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저는 이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어요. 이틀째 입고 있는 면바지에 편의점에서 산 커피를 손에 들고 있었으니까요. 이상원 PB가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남자였어요. 그는 자리에 앉기 전에 저를 한번 살펴보더니 먼저 신분증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가 끝나자 이상원 PB가 서류를 펼쳐냈어요. 박옥래 고객님이 뇌졸중 발병 약 6개월 전에 저한테 직접 맡기신 겁니다. 증여세 신고와 공증은 이미 완료된 상태예요. 수첩 뒷면에 기재된 숫자를 확인 코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수첩 뒷면을 내밀었어요. 6자리, 하은이 생일. 19만 1312점. PB가 시스템에 숫자를 입력했어요. 그리고 화면을 저한테로 돌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숫자가 보였어요. 아라비아 숫자. 앞에 3이 있었고 뒤에 0이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처음엔 잘못 읽었어요. 단위가 잘못된 줄 알았거든요. 이게 얼마예요? 현재 시가 평가의 기준으로 약 30억 원입니다. 박옥래 고객님이 20년 이상 장기 보유하신 우량주들이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올랐어요. 특히 반도체 관련주들이 크게 올랐거든요. 30억.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화면을 바라봤어요. 30억 원이라는 숫자가 눈앞에 있는데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니요. 눈물이 왔어요. 그것도 그냥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흐느낌이었어요. 5년을 꼭 참아온 것들이, 하은이 진단을 받고도 내색 못했던 것들이, 성우의 30초짜리 전화가, 선희 씨의 말들이 전부 한꺼번에 터졌어요. 저는 VIP 객장 소파에 앉아 있다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소리를 사겼지만 어깨가 떨렸어요. 이상원 PB가 당황한 듯 잠깐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울고 나서야 조금씩 이해가 됐어요.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를요. 어머님은 식당을 처음 여실 때부터 돈을 모으셨대요. 장사가 잘 안 되는 날에도 조금씩, 잘 되는 날에는 더 조금씩. 화려하게 오르는 종목이 아니라 오래도록 믿을 수 있는 대형주에 묻어두셨다고 해요. 팔지 않고 20년을 그냥 두셨던 거예요. 이상원 PB 말로는 어머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기 전에 직접 이 자리에 오셔서 며느리 이름과 손녀 이름으로 신탁 절차를 정리하고 가셨다고 했습니다. 전담 변호사도 따로 두시고 공증도 받으시고 증여세 신고까지 완료하고 가셨다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내 아이들이 이 돈에 손댈 수 있으면 안 된다고. 가장 선한 사람에게 남겨달라고. 가장 선한 사람. 저는 그 말 앞에서 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어머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성호가 어떤 사람인지, 선희 씨가 어떤 사람인지, 그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말씀을 못 하시면서도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낡은 수첩을 이불 아래 숨겨두시고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며느리 손에 쥐어주신 거였어요. 피눈물이라는 말이 그 순간 이해됐어요. 말도 못하고 몸도 못 움직이고 지켜보면서 흘리셨던 그 눈물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수술비 납부를 요청했어요. 이상원 PB가 절차를 설명해줬고 며칠 안에 하은이 병원에 치료비가 납부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3억 원. 하은이를 살릴 수 있는 돈. 어머님이 남겨주신 돈. 증권사를 나오면서 봉투 안에 있던 서류도 꺼내봤어요. 공증된 증여, 확인서와 신탁 계약서, 변호사 권태겸 씨의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명함 뒷면에 어머님이 손으로 쓰신 글씨가 있었어요. 글씨가 굽었습니다. 뇌졸중 이후에 간신히 쓰신 것 같았어요. 하은아, 잘 커라. 저는 길 한복판에서 한참을 그 글씨를 들여다봤습니다. 눈이 침침해졌어요. 병원으로 달려가서 친정 어머니한테 짤막하게만 전했습니다. 어머니, 수술비 생겼어요. 어머니가 어떻겠냐고 물으려다가 제 얼굴을 보시더니 그냥 제 손을 잡으셨어요.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은이는 그날 치료 준비 일정이 잡혔어요. 하은이 손을 꼭 잡으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어머님께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하은이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이 그냥 받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어머님을 이 돈 때문에 누군가가 해칠 수 있다는 것을, 골방으로 밀려나셨다는 말이, 성우와 선희 씨가 어머님 계좌를 뒤지기 시작했을 거라는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명함 뒤에 권태겸 변호사 이름이 있었어요. 어머님이 따로 연락처를 남겨두신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번호로도 전화해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무서웠어요. 어머님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계실지. 하은이 입원 수속이 완료된 날, 저는 처음으로 병원비 걱정 없이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 단순한 사실이 얼마나 큰 안도인지 그전까지는 몰랐어요. 치료비 생각에 눈앞이 어두워지는 상태로 아이 곁에 있는 것과 그냥 엄마로서 아이 곁에 있는 것 사이의 차이가 그렇게 클 줄은요. 하은이가 잠이 들었을 때 저는 아이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의 얼굴색이 처음보다 조금 나아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게 기뻐서 또 눈물이 났어요. 기뻐서 우는 눈물이 이렇게 오래 흐를 수 있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소아혈액 종양과 병동은 다른 병동과 분위기가 달랐어요. 통로가 유독 조용했고 복도벽에는 색연필로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꽃, 토끼, 해, 어린 손으로 그린 것들이요. 다른 아이들 그림이겠죠. 치료를 받으면서도 저걸 그렸을 아이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묵직해졌습니다. 무균실 앞에는 보호자 대기 공간이 별도로 있었는데 저는 그 의자에 앉아서 창문 너머로 하은이를 바라보며 오래 있었어요. 항암 준비를 시작한 하은이는 그날따라 생각보다 쌩쌩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한테 주사 안 아프게 해달라고 협상하는 걸 봤을 때 웃음이 나왔어요. 어디서 저런 담력이 나오는지, 그 아이가 내 딸이라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이상원 PB에게 소개받은 변호사 권태겸 씨를 만난 건 수술 준비가 시작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에요.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권 변호사는 50대 초반의 조용한 분이었는데 오래전 방 여사와 인연이 있는 분이었어요. 어머님이 직접 찾아가서 담당 변호사로 선임하셨다고 했습니다. 박옥래 여사님이 저한테 이 파일을 맡기신 게 뇌졸중 발병 약 6개월 전입니다. 그때 이미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 걸 아셨던 것 같아요. 며느리한테 전달 부탁이라는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권 변호사가 꺼낸 서류 봉투 안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펼쳤습니다. 땅 수익, 내역, 거래처 계약서 사본, 어머님 명의 자산 목록, 그리고 성호와 선희 씨가 어머님 계좌에 접근하려 시도했던 흔적들, 아파트 소유권 관련 서류들이었어요. 어머님은 뇌졸중으로 쓰러지기 전에 이것들을 따로 정리해 두셨던 거였습니다. 당신 손이 닿지 않을 상황을 대비해서 당신이 아끼는 며느리가 볼 수 있도록요. 이게 다 법적으로 정리된 거예요? 네. 방 여사님 상태에서 공증까지 완료된 거라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이 좀 걱정됩니다. 골방으로 거처가 옮겨지셨다는 얘기 들으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처 이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분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실어증에 반신마비이시니 직접 의사표현이 어렵고 접근도 차단된 상태면 학대가 일어나도 외부에서 알기 어렵거든요. 학대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등이 서늘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어머님 상황과 관련해서 우선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설명해 줬어요. 공식 요양보호사를 통한 방문, 노인 학대 의심 신고, 체계, 법적 개입이 가능한 시점 등이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메모를 했어요. 이게 모두 언제 필요하게 될지 모르지만 알아둬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요? 우선 고객님도 보완이 되는 곳으로 거처를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 자산 관련해서 성우 씨 측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고객님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탁이 법적으로 정리됐다는 걸 저쪽에서 알게 되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거든요. 권 변호사의 말대로 저는 그 다음 주 친정 아파트를 나와 보완이 되는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어요. 하은이가 입원 중이라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권 변호사가 소개해준 곳이었는데 CCTV가 있고 카드키 출입이 되는 건물이었어요. 월세가 부담이었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저는 짐을 정리하면서 어머님을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계시는 그 골방이 어떤 곳인지 상상했습니다. 3층 창문 없는 방이라고 했었는데 어두울까요? 환기는 되는 방일까요? 누가 밥을 드리고 있을까요?
생각이 거기까지 가면 손이 멈췄습니다. 빠르게 짐을 정리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성우의 재산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권 변호사와 함께 조용히 천천히요. 성우명의 재산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리딩방에서 주식을 날린 흔적, 미란이 명의로 옮겨간 차량, 미란 어머니 이름으로 된 아파트, 보증금 출처가 성우명의 대출과 연결된 것들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권 변호사가 관련 서류를 챙기고 저는 제가 기억하는 식당 거래 내역을 정리했어요. 5년 동안 제가 만든 장부가 결국 이런 용도로 쓰이게 될 줄은 몰랐지만 숫자는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하나. 어느 날은 커피를 마시면서 그 작업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5년 전에 내가 이 회계 시스템을 만들면서 모든 자료를 남긴 게 지금 쓰이게 될 줄을 알았을까? 사람 일은 정말 모른다는 게 그날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상황은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어요. 정씨 아주머니 소개로 연결된 분이었는데 시댁 근처에 사시는 분이라 가끔 그 집에 들르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연락이 왔을 때 요양보호사 선생님 목소리가 조금 낮았어요. 뭔가를 조심스럽게 전하려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재 씨, 어머님 손목에 뭔가 생긴 것 같아요. 잘은 못 봤는데 팔 쪽에 자국이 있더라고요. 손목에 자국. 전화를 끊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못 하신다는 것, 손도 제대로 못 움직이신다는 것, 그 상태에서 손목에 자국이 생겼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상하기 싫었지만 상상이 됐어요. 제가 3년 동안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약을 챙겨드리면서 알게 된 분인데 그분에게 누군가가 손을 댄다는 게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저는 권 변호사에게 바로 연락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증거가 있어야 해요. 자국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진이나 영상이 필요해요. 그리고 공식적인 요양보호사 방문 경로를 통해야 법적 조치 진입점이 생깁니다. 증거. 저는 그날부터 그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곁에 사람을 보내거나 외부에서 확인할 방법이 있어야 했어요. 골목 CCTV가 있는지, 요양보호사가 공식적으로 방문할 방법이 있는지를 따져봤습니다. 박 여사가 요양 등급을 받고 계신 상태였고, 국가 지원 요양 서비스 신청 권한이 가족 외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다는 걸 권 변호사가 알아봐 줬어요. 이틀 뒤에 그 절차가 진행됐고, 시댁 측에서는 외부인 접근을 막으려 했지만 공식 요양보호사 방문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요양보호사 김 선생님이 첫 방문 이후 연락해 주셨어요. 사진을 찍어두셨다고 했습니다. 그 사진을 받았을 때 저는 오래 들여다봤어요. 어머님 손목이었어요. 자주빈 멍이 선명했습니다. 넓고 고른 멍이었어요. 하은이는 항암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담당 주치의 선생님 말로는 조기 발견이 됐고 치료 반응이 좋은 편이라고 했습니다. 무균실, 유리 너머로 하은이가 간호사 선생님이랑 퍼즐 맞추는 걸 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이 아이한테 빚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이가 이 병을 이겨내는 동안 저는 아이 할머니를 지켜내야 했습니다. 반격은 그렇게 시작됐어요. 눈물을 다 쏟고 나서 조용히 서류 한 장씩.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공식 방문을 할 수 있게 된 건 권 변호사의 도움 덕분이었어요. 박 여사가 요양 등급을 받고 계신 상태였고 국가 지원 요양 서비스 신청 권한이 가족 외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선희 씨 측에서는 외부인 접근을 막으려 했지만 공식 요양보호사 방문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요양보호사 김 선생님이 첫 방문을 다녀오신 날 바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가 낮고 침착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박자 먼저 숨을 고르시는 분위기였어요. 은재 씨, 어머님 손목에 멍이 있어요. 넓게요. 손가락 자국 같기도 하고요. 왼쪽 팔 위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처방받으신 약이 제대로 들여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약봉투가 뜯지 않은 채 쌓여 있었어요. 약봉투가 뜯지 않은 채로.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빨을 물었어요. 뇌졸중 환자에게 혈압약과 혈전 방지제가 규칙적으로 투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건 제가 3년 동안 어머님 곁에서 약 챙기면서 배운 거였어요. 매일 아침 3종류, 저녁 2종류. 한 번이라도 걸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어머님한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요. 그 봉투들이 뜯지 않은 채 쌓여 있다는 말은 어머님이 그 기간 동안 맨몸으로 계셨다는 의미였어요. 사진이나 영상 남기실 수 있어요? 오늘 몰래 찍어뒀어요. 보내드릴게요. 사진이 왔습니다.
어머님 손목이었어요. 누런 형광등 불빛 아래 찍힌 사진인데 손목 안쪽에 자주 빈 멍이 선명했습니다. 넓고 고른 멍이었어요. 누군가 세게 쥐었을 때 생기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손이 조금 떨렸어요. 어머님 손목이 화면에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제가 약을 쥐어드리던 그 손목, 밥숟가락을 드릴 때 잡아드리던 그 손목. 이 사진이 현실이라는 게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 사진을 권 변호사한테 전송했어요. 권 변호사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시댁 골목 쪽 CCTV가 있는지 확인하러 갔고, 이틀 뒤에 연락이 왔어요. 골목 편의점 앞에 CCTV가 있어요. 가게 사장님한테 양해를 구했더니 협조해 주셨어요. 지난 2주치 영상을 확보했는데 선희 씨가 어머님 방에 들어가고 나오는 장면이 여러 번 찍혀 있어요. 들어갈 때랑 나올 때 시간 차이가 짧은 편인데 어머님이 혼자 계신 시간이 긴 경우도 많고요. 증거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사진, CCTV, 약봉투 미투여 기록. 하나씩, 조금씩,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미란이었어요. 처음엔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않으려다가 다시 걸려와서 받았더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재 씨, 저 미란이에요. 잠깐 만나주실 수 있어요? 만날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만났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있다는 감이 왔거든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미란이는 제가 상상하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미란이는 화려하게 꾸미고 당당하게 앉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앉아 있는 사람은 눈 아래에 다크서클이 깊고 손이 떨렸어요. 커피를 시켜놓고 한 모금도 안 마셨어요. 임신, 사실이 아니에요. 저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가짜 임신이었어요. 성우 씨가 이혼을 안 해주니까 제가 먼저 그 카드를 쓴 거예요. 임신한 척해서 이혼을 빠르게 하려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여러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왔어요. 그럼 그날 이후로 내가 겪은 모든 게 사실 가짜 위기였던 건가? 라는 허탈함도 있었고, 그래도 이혼 서류를 받아든 건 현실이었다는 분노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든 생각은 이 여자가 지금 왜 나한테 이걸 말하는가 였습니다. 그런데 미란이가 핸드폰을 꺼내 저한테 밀었어요. 영상이었습니다. 선희 씨가 미란이한테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 선희 씨 손이 올라가는 영상이었어요. 짧고 흔들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선희 씨가 저한테도 이러더라고요. 가짜 임신이라는 거 알고 나서요. 자기가 이용당했다고 생각했는지. 저도 무서워요. 저도 엮인 게 있어서 쉽게 발뺌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는 못하겠어요. 어머님한테도 그러는 거 봤거든요. 미란이의 손이 계속 떨렸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지, 이 영상이 진짜인지, 이걸 받는 게 옳은지를 생각했어요. 미란이는 제가 이혼을 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저한테 도움을 주려 하고 있었어요. 이거 제가 드릴 수 있어요. 대신 저 건드리지 마세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머님 손목 멍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그 넓고 고른 자주빈 멍이요. 영상 주세요. 가방에 넣고 카페를 나왔어요. 미란이는 뒤에서 아무 말 없이 커피잔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은이 무균실 앞 대기 의자에 앉아서 권 변호사한테 영상을 전송했어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찍은 사진, 골목 CCTV 영상, 미란이 영상, 약봉투 미투여 기록, 성호 재산 추적 서류. 하나씩 정리하면서 이것들이 한 묶음이 되는 날이 언젠가 온다는 걸 느꼈어요. 이 정도면 신고 진입점 충분합니다. 권 변호사가 문자로 보내온 말이었어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담당 주치의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하은이 수술 일정 잡혔어요.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고 준비 상태가 지금이 제일 좋아요. 수요일. 권 변호사가 어머님을 구출하기 위해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를 넣으려 한 날도 수요일이었어요. 같은 날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눈을 감았어요. 하은이 수술과 어머님 구출이 같은 날이라면 저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하은이가 수술실에 들어가는 순간 제가 어머님 쪽으로 뛰어가면 아이가 수술실에서 나올 때 저는 그 자리에 없는 겁니다. 어머님 쪽에 있으면 하은이 곁을 비우게 되고 하은이 곁에 있으면 어머님을 제때 못 챙기게 될 수도 있었어요. 저는 하은이를 선택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하은이 먼저예요.
그 다음엔 꼭 갈게요. 마음속으로 그 말을 여러 번 했어요. 권 변호사한테 연락했어요. 수요일 노인보호 전문기관 신고, 경찰 동행 요청 모두 그대로 진행해 주세요. 저는 하은이 수술 옆에 있을 거예요. 권 변호사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쪽은 제가 있을게요. 하은이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길 바라면서, 어머님이 무사하길 바라면서 저는 그 밤을 버텼습니다. 잠은 거의 오지 않았어요. 무균실 앞 의자에 앉아서 새벽을 지냈습니다. 창밖으로 병원 안뜰이 보였는데 거기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처럼 밤을 새우는 보호자겠죠. 그 사람 옆모습을 보면서 저는 세상에 이런 밤을 보내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구나 싶었어요. 저 사람도 지금 누군가를 걱정하고 있겠지. 그 생각이 이상하게 위안이 됐습니다. 수요일 오전 9시 하은이가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작은 손을 꼭 잡고 수술실 입구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하은이는 수술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커서 아이가 그 안에 잠긴 것처럼 보였어요. 아이는 눈을 빠르게 깜박이면서 엄마, 나 빨리 끝낼게 라고 했어요. 협상을 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웃음이 나면서 눈물이 났어요. 수술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대기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친정 어머니가 옆에 앉아 계셨어요. 두 분 다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에서 기도를 하고 계신다고 문자가 왔어요. 수술은 4시간 걸린다고 했어요. 저는 그 4시간 동안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권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면서요. 어머님 쪽과 하은이 쪽을 동시에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반 첫 번째 메시지가 왔어요. 노인보호 전문기관 담당자와 경찰이 시댁으로 출발했다고.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핸드폰을 꼭 쥐었어요. 이제 됐다. 이제 가는 거다. 어머님, 지금 가고 있어요. 오전 11시 두 번째 메시지. 현장 도착. 오전 11시 15분 세 번째 메시지. 어머님 발견. 방 안에 혼자 계심. 영양실조 우려 수준. 멍 부위 여러 곳 확인. 즉시 병원 이송 조치.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눈을 감았어요. 어머님이 발견됐다. 살아 계신다. 어머님이 살아 계신다는 그 세 글자가 다른 어떤 말보다 먼저였어요. 영양실조 우려라는 말이 가슴 아팠지만 살아 계신다는 게 먼저였습니다. 친정 어머니한테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발견됐대요. 어머니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오전 12시 네 번째 메시지. 현장에서 성호와 선희 씨 동시 체포.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습니다. 체포.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았어요. 5년 전 이혼 서류를 테이블에 던지고 계단으로 올라가 버린 그 사람이 지금 체포됐다는 거예요. 어머님을 골방에 가두고 선희 씨와 함께 어머님한테 손을 댔을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집에서 경찰에게 체포됐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감정이 먼저일 줄 알았는데 그냥 멍했습니다. 어떤 큰 일이 지나갔을 때 오는 그 멍한 느낌이요. 발견 당시 어머님은 영양 공급이 부족한 상태였고 손목과 팔에 멍이 여러 곳이었으며 기저귀를 제때 갈아들이지 않아 피부 염증이 생긴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약이 처방대로 투여되지 않고 있었던 것도 확인됐어요. 그리고 오후 1시 20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보호자분, 수술 잘 됐어요. 경과 좋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울음이 쏟아졌어요.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 없이 울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친정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고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은이 수술이 성공했어요. 어머님이 구출됐어요. 같은 날에요. 현장에서 확보된 증거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찍은 사진, 골목 CCTV 영상, 미란이 제공한 폭행 영상, 약봉투 미투여 기록이었어요. 여기에 권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둔 성우 재산 추적 서류, 공증된 신탁 계약서, 미란이 가짜 임신 자백 진술서까지 한꺼번에 제출됐습니다. 경찰 조사는 그날 오후부터 시작됐고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도 별도 조사에 착수했어요. 수술 후 회복실에서 나온 하은이는 마취에서 깨어나면서 엄마, 나 잘했지? 라고 했어요. 잘했지. 너무 잘했어. 저는 아이 이마에 입을 맞추고 또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곁에서 하은이 손을 잡고 계셨고 셋이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졸린 눈으로 할머니, 나 배고파요. 라고 했을 때 처음으로 셋이 같이 웃었어요. 저는 그날 저녁 늦게 어머님이 이송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응급처치를 받고 안정을 찾으신 상태였어요. 침대에 누우신 채로 눈을 뜨고 계셨는데 제가 들어서는 순간 눈이 움직였어요. 저를 보신 거였습니다. 저는 어머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왔어요. 이제 괜찮아요. 어머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씀을 못 하시지만 그 눈물이 다 말해줬어요. 저도 울었어요. 어머님 손을 꼭 잡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어머님 손이 전보다 가늘어져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그 손보다요. 살이 빠지셨던 거겠죠. 그 손을 잡으면서 저는 이분한테 얼마나 미안한지를 생각했어요. 제가 먼저 나온 게, 어머님을 그 집에 두고 나온 게 다 제 잘못인 것 같아서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 손을 꼭 쥐고 놓지 않으셨어요. 그 손이 말해줬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잘 왔어. 저는 오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수술이 성공했다는 말을 들은 뒤 저는 한동안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하은이 회복실에 같이 가 계셨어요. 저는 복도 의자에 혼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병원 마당에 나무가 몇 그루 있었는데 바람에 가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걸 봤어요. 그날 아침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하은이가 제 손을 꼭 쥐면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나 빨리 끝낼게. 그 말이 웃기고도 뭉클했거든요. 5살짜리 아이가 수술 들어가면서 빨리 끝낸다는 말을 하는 게. 그리고 정말로 빨리 끝냈어요. 4시간짜리 수술인데 저한테는 사흘 같았지만 하은이는 빨리 끝냈습니다. 하은이 회복실을 들여다봤어요. 아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마취가 완전히 풀리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아이 옆에 앉아서 아이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유리 너머로 보면서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한테 외할머니가 있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이 아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게요. 권 변호사에게 문자가 하나 더 왔어요. 방 여사님은 응급처치 완료, 상태 안정화. 지금 일반 병동에 이송됩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가슴에 댔습니다. 한참 동안 그러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에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 아이 수술 준비부터 수술 대기, 권 변호사 문자 4개, 수술 성공 소식, 어머님 구출 확인까지. 이 모든 게 한날에 다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이송된 병원에 도착한 건 저녁 8시쯤이었어요. 병원 로비에 들어서면서 접수 창구에 박옥래 여사 병동을 물어봤습니다. 안내를 받아서 5층 내과 병동으로 올라갔어요. 병실 문 앞에서 잠깐 멈췄어요. 들어가기 전에 숨을 한번 고르고 싶었거든요. 6개월 만이에요. 이혼하던 날 밤 이후로 처음 보는 겁니다. 문을 열었어요. 어머님은 침대에 누우신 채로 눈을 뜨고 계셨는데 제가 들어서는 순간 눈이 움직였어요. 저를 알아보신 거였습니다. 그 눈빛이 달라졌어요. 오래 기다리셨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님, 왔어요. 이제 괜찮아요. 어머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씀을 못 하시지만 그 눈물이 다 말해줬어요. 저도 울었어요. 어머님 손을 꼭 잡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담당 간호사 선생님이 설명해 줬어요. 발견 당시 어머님 체중이 입원 기록 대비 많이 줄어 있었고 피부 상태도 좋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기본 처치를 받고 나서 이미 상태가 나아지고 있다고 했어요. 잘 드시고 약 잘 드시면 빠르게 회복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어머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저를 먼저 놓으실 때까지요. 한참 뒤에 어머님이 손을 조금 움직이셨어요. 제 손 위에서요. 그 움직임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수고했어. 라는 거예요. 3년 전에 손을 쥐어드리면서 배운 거거든요. 어머님이 손을 이렇게 움직이시면 수고했다는 의미예요. 어머님이 더 수고하셨어요. 어머님이 눈을 감으셨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법원은 반년 후에 판결을 내렸어요. 차성우는 노인 유기미 탁대, 재산횡령 시도 공범으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없이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성우 측 변호인은 어머님이 자발적으로 골방에 계셨다는 주장을 했는데 CCTV 영상과 요양보호사 기록, 약봉투 미 투여 증거 앞에서 그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어요. 식당 운영권은 박 여사 신탁 재산의 일부라는 판단이 나와서 성우 측에서 더 이상 관여할 수 없게 됐어요. 미란이에게 넘어가려던 명예 이전도 무효가 됐습니다. 차선희는 직장에서 해고됐어요. 본인이 다니던 회사에서 어머님 학대 관련 뉴스가 나온 뒤 처리된 거였습니다. 본인 쪽 친정 식구들도 연락을 끊었다고 했어요. 선희 씨 아이들이 학교에서 힘들다는 말이 들렸는데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어요.
그 아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지만 제가 개입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섬이라는 사기 공범 혐의로 조사를 받았어요. 영상을 제공한 대신 처벌이 경감됐고 성우와 완전히 관계를 끊었다는 이야기가 나중에 들렸습니다. 그 후로 미란이 소식은 듣지 못했어요. 어머님은 치료를 받으면서 천천히 회복하셨어요. 처음 이송됐을 때는 영양 부족과 피부 염증, 약물 미투여로 인한 상태 악화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달라지셨어요. 2주가 지나자 안색이 조금 돌아오셨고 한 달이 지나자 식사를 조금씩 더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고 약이 규칙적으로 투여되고 멍이 아물면서 조금씩 안색이 돌아오셨습니다. 재활병원에 모시고 언어치료와 물리치료를 함께 받으셨어요. 일주일에 3번 저는 어머님 재활치료에 함께 갔습니다. 치료사 선생님이 어머님한테 천천히 발음 연습을 시키시는 걸 옆에서 보면서 저는 응원했어요. 잘하고 계셔요, 어머님. 표정으로요.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재활치료가 끝나고 어머님이 입을 여셨어요. 따라. 2글자였어요. 발음이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따라였습니다. 치료사 선생님이 놀라서 어머님, 방금 말씀하셨어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앞에서 주저앉았어요. 소리가 날 정도로 울었습니다. 어머님이 좋아지고 계신다는 신호였어요. 말이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어머님도 그 순간 눈을 크게 뜨시더니 다시 한번 말씀하시려고 입을 여셨어요. 소리가 잘 안 나왔지만 입 모양이 분명했습니다. 딸아. 어머님이 저를 딸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저는 어머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은이는 수술 후 6개월 만에 무균실을 나왔어요. 항암 치료가 잘 됐고 경과가 좋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진료실 밖에 나와서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두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됐다. 됐어. 그 2글자만 반복됐어요. 퇴원하는 날 하은이는 병원 정문을 나서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오래 올려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하늘이 이렇게 컸어. 무균실 안에서는 창문 너머로만 하늘을 봤거든요. 저는 아이 손을 잡고 같이 하늘을 봤어요. 파랬어요. 정말 파랬습니다. 응, 원래 이렇게 커. 하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 볼 수 있어서 좋다고 했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한 말인데 그게 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큰 말처럼 들렸어요. 따스한 햇살이라는 카페를 연 건 하은이 퇴원 후 2달 뒤였어요. 어머님 신탁 재산의 일부로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서울 골목 안쪽 아담한 자리였어요. 로스팅 기계가 하나 있고 테이블이 6개입니다. 크지 않아요. 그래도 제가 처음으로 완전히 제 것인 공간입니다. 간판을 다는 날 저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어요. 따스한 햇살. 글자 하나하나를 읽었습니다. 개업 첫날 어머님이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재활이 진행 중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재활병원 간호사 선생님이 모시고 왔고 어머님은 카페 안을 천천히 둘러보셨어요. 창가에 햇살이 들어오고 커피 냄새가 가득한 그 공간을. 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1번, 2번, 3번. 이제 그 의미를 압니다. 잘했어. 고마워. 괜찮아. 하은이는 그날 어머님 할머니 옆에 붙어 앉아서 엄마가 만든 딸기 케이크를 먹었어요. 할머니 맛있죠? 하면서 자꾸 물었고 어머님은 눈으로 웃으셨습니다. 3사람이 그 작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진을 찍었어요. 이 순간을 남겨두고 싶었거든요. 지금 저는 이 카페에 있어요. 봄 햇살이 창문 너머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커피가 로스팅되는 소리가 작게 납니다. 가끔 하은이가 방과 후에 들어와서 구석 의자에 앉아 그림을 그려요. 오늘은 뭘 그렸냐고 물으면 엄마랑 할머니랑 라고 대답합니다. 그 그림에는 셋이 다 나오고 셋 다 웃고 있어요. 어머님은 매주 화요일 오후에 오세요. 재활치료가 끝난 뒤에요. 오실 때마다 조금씩 더 좋아지고 계십니다. 요즘은 짧은 단어들을 하나씩 말씀하실 수 있게 됐어요. 하은이가 케이크 드려드리면 맛있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5년 전 그 여름 두꺼운 봉투 하나가 제 앞에 떨어졌을 때 저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5년이 그 한 장으로 끝난다고요. 하지만 그 밤 어머님이 건네신 낡은 수첩은 다른 5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카페 이름을
따스한 햇살이라고 지은 건 어머님 때문이에요. 말씀을 못하셔도 눈빛이 늘 따뜻하셨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가장 큰 것을 남겨주신 분. 저는 그분의 마음 같은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자리예요. 재판이 진행되는 6개월 동안 저는 하은이 치료와 어머님 재활을 오가며 지냈어요. 하은이는 퇴원 후에도 정기검진이 있었고 어머님은 일주일에 3번 재활 치료가 있었습니다. 달력에 일정이 가득 찼어요. 어떤 날은 오전엔 어머님 재활, 오후엔 하은이 검진이었습니다. 뛰어다녔어요. 그래도 지치지 않았어요. 가야 할 이유가 있었거든요. 카페는 재판이 끝나고 한 달 뒤에 문을 열었어요. 인테리어 작업을 하는 동안 하은이가 자주 와서 어디에 뭘 놓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저 의자가 예쁘다. 저 창가에 꽃을 놓으면 좋겠다.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는 창가 오른쪽 구석이에요. 거기 앉으면 골목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인다면서요. 그 자리를 하은이 전용석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처음 간판을 달던 날 저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어요. 따스한 햇살이라는 글자가 골목 위로 빛을 받아 보였습니다. 어머님 눈빛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따뜻하고 조용한 그 눈빛. 이 공간이 그런 공간이 됐으면 했어요. 개업 첫날 손님이 2팀 왔어요. 많지 않았지만 괜찮았습니다. 그 2팀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카운터 뒤에 서서 생각했어요. 이제 이 공간은 제 거야. 처음으로 완전히 제 것인 공간이야. 어머님이 오신 날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어요. 재활 치료가 끝나고 바로 오셨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모시고 오셨고 하은이도 학교 마치고 달려왔어요. 세 사람이 작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하은이가 딸기 케이크를 어머님 앞에 놓아드리면서 할머니 이게 제일 맛있어요 했어요. 어머님이 한 입 드시더니 눈으로 웃으셨습니다. 그날 저는 사진을 찍었어요. 어머님이랑 하은이랑 저 셋이서요. 나중에 보니 셋 다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입으로 웃지 못하셔도 눈으로 웃으세요. 그 사진에도 어머님 눈이 웃고 있어요. 요즘도 어머님은 매주 화요일 오후에 오십니다. 재활이 계속되고 있고 단어가 하나씩 늘고 있어요. 얼마 전엔 하은이가 케이크 드려드리니까 맛있다 라고 하셨어요. 발음이 정확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맛있다였습니다. 하은이가 할머니 말했다 하고 소리쳤어요. 오늘도 저는 이 카페에 있어요. 봄 햇살이 창문 너머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커피가 로스팅되는 소리가 작게 납니다. 하은이는 구석 자리에 앉아서 뭔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어요. 뭘 그리냐고 물었더니 따스한 햇살 카페요 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림에 있어요? 라고 물었더니 당연하죠. 엄마가 제일 크게 그렸어요 라고 했어요. 5년 전 그 여름 두꺼운 봉투 하나가 제 앞에 떨어졌을 때 저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밤 어머님이 건네신 낡은 수첩이 다른 시작이었거든요. 이 카페, 이 햇살, 이 하은이, 이 어머님. 그게 다 그 수첩에서 시작됐어요. 이 공간이 있는 한 저는 계속 여기 있을 겁니다.